산속에서 조용히 걸으며 사색이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를 떠올리게 되나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섬진강의 물줄기와 지리산의 넉넉한 품은 도시의 경쟁과 일상에 지친 여행자들을 달래줍니다. 이런 자연 환경은 우리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문학작품 속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시선이 가는 대로 머물고 싶었던 풍경을 따라 이야기가 숨쉬는 곳 하동으로 떠납니다. 산과 강, 바다를 한 품에 안고 있는 고장 하동. 많은 여행자들이 자연과 경치, 그리고 따뜻한 인심을 그리며 하동을 찾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은 우리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문학 작품 속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동은 지리산,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 그리고 이제 한류 수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삼포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기가 힘든 그런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겠고, 또 그곳의 터전을 삼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문학 작품 속에 녹여 들어가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문학의 배경지로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시선이 가는 대로 머물고 싶었던 풍경을 쫓아서 경상남도 하동에 도착했습니다. 하동하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겠지만 이 정말 뛰어난 자연 경관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리산의 이 정기와 그리고 섬진강 맑은 물에 둘러싸여 있는 하동이니까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하동은 급하게 개발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지역 자연을 잘 보존하고 거기다 지역 정서까지 잘 고려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동을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목적지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동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행에서 기차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작은 간이역.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옛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동차로 여행을 합니다. 시골 지역을 통과하는 기차 여행자는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간이역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죠. 역 안의 작은 사무실에서 역장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왔는데 제가 북천 코스모스역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뭐 어떤 역인가요, 북천역은? 네, 북천역은 코스모스역이 2007년도에 북천 직전마을에 코스모스 메밀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천역도 북천의 간분이니까 북천역 전 공안대를 갖다가 코스모스로 바꾸게 돼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7회차 메밀꽃,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해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북천역은 현재 약 3,500평의 코스모스를 심고 고객님들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천 코스모스역이라고 불립니다. 가을이면 북천역을 둘러싼 들판이 온통 코스모스로 넘실대는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코스모스 기찻길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소입니다. 혹시 역장님이 생각할 때 하동에서 여긴 꼭 가봐야 된다, 명소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하동은 또 문학의 군입니다. 문학의 도시. 예. 가까운 거리에 우리 남쪽 방향으로 한 2.5km 가면은 이병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에는 또 최찬방댁 토지 무대인 악양의 최찬방댁이 있고요. 소설 토지요. 예. 그다음에 영마의 소설 나오는 화개장터가 있고. 화개장터. 또 가면은 쌍계사가 있고요. 쌍계사 주변에는 우리나라 차 10여 지인
차 문학관도, 차 연구소도 있고. 문학과 차가 유명한 그런 곳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장님 말씀 한번 듣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예.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장님의 추천을 따라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가 가슴속까지 전해집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솔길을 따라 거닐다 보니 시의 언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향기 속에서 바위에 새겨진 시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색의 공간입니다. 오랜 시간 걷다가 쉬어가고 싶을 때 마음이 가는 시를 따라 그 뜻을 새겨보기도 하고요. 술 석 잔에 상쾌해져 온 얼굴에 웃음이라. 잠깐만에 세월은 상전벽해로 변했으니 세상에 이런 한가한 모임 많지 않으리.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탁 트인 공간 속에서 시를 만나는 즐거움. 여행의 여백을 채워주는 멋이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이 하동공원 안에 있는 그 시의 언덕인데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시들을 읽으면서 쉬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들이 여기 하나, 저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네요. 참 여유 있어요, 하동. 예. 하동공원은 다양한 테마로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래길이 많아 길이 난 곳마다 새로운 경관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죠. 나무숲이 가득 우거진 길을 따라서 나무다리를 건너 산책하는 길마다 청량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시의 언덕을 지나쳐 도착한 곳은 역장님이 추천하셨던 바로 그 이병주 문학관. 들어오자마자 천정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원고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병주 작가는 27년 동안 한 달 평균 1천여 매를 쓰면서 기록자로서의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73년도 이렇게 발간된 책들이 이게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네요. 관부 연락서는 거대한 좌절의 기록이다. 유태림이라고 하는 한 전형적 인물이 일제시대에서 해방공간에 걸쳐 살았던 당대 젊은 지식인의 전형성을 갖는 그 인물만의 좌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바 이성적인 사유 체계를 가진 젊은 지식인 일반과 그 배경에 있는 우리 민족 전체의 좌절을 기록한 것이다. 한 인물을 통해서, 유태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배경에 있는 우리 민족 전체의 좌절을 기록한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이야기, 아픔을 얘기하고 싶었던. 이병주 작가의 작품은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지나오며 겪은 체험을 자유롭고 유려한 문체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현대사를 문학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대표작 지리산을 비롯해서 간부연락선, 산하, 그의 올 등 실록 대화 소설을 통해서 공적인 역사가 밝히지 못한 그 역사적 진실과 그 인간사의 질곡을 아름답게 그려내셨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44살 늦은 나이 작가길에 들어 27년 동안 대하소설 지리산을 비롯해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80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이병주 문학은 문학사적 업적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져 최근 그 업적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주 선생님의 말씀,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역사적 사건에서 이 줄거리를 찾고 인간에 대한 흥미와 집요한 탐구로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내셨습니다. 기록자, 관찰자로서 한국 현대 역사를 진실에 가깝도록 표현해내신 실록 소설의 대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시관에는 그의 작품 속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가 만들어져서 소설 속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이병주 작가가 지필실에 앉아 책상에서 작업하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표현했던 이병주 작가님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고장을 사랑해서 지리산의 이야기를 또 그 지리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글로 쓰신 이병주 작가님이 그 당시 냉전 시대에 진짜 자유인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이병주 문학관에 숨겨져 있던 이병주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병주 작가 본인이 쓴 어떤 소설보다도 더 재미있는 소설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최참판댁을 향해 가는 길에도 표종이 있습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벼들을 보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는데요.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내 주변의 풍경이 어떤지 감상할 시간도 없고 사실 여유도 없고 그리고 너무 바쁘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여기 너무 탁 트여서 날아가는 새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 저 산 너머 또 어딘가 또 하동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뭐랄까 이 고요함 속에서도 되게 흥분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러 갈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박경리 작가의 소설 속 인물이 살았던 그곳. 최참판댁은 악양 들판과 섬진강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고 박경리 작가는 섬진강과 지리산이 어우러진 평사리를 무대로 대작 토지의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토지는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면서 개인사와 가족사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풍속, 사회사를 모두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사리 문학관은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기록한 곳인데요. 박경리 씨의 토지 소설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박경리 씨 문학관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박경리 씨가 살아생전에 팽사리 문학관으로 해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마을이 팽사리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팽사리 그 마을 이름을 따서 팽사리 문학관이라고 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경리 씨는 고향이 통영이고요. 진주역으로 나오셨고 문학을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경리 씨는 우리 하동을 봐서는 큰 그 문화를 전달해주고 하동군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소설로 많은 것을 말씀해주신 그런 애정을 갖고 계셨군요. 하동에 대해서. 박경리 작가는 이곳 평사리를 둘러본 후 생명과 우리 민족에 대한 슬픔, 눈물, 사랑으로 토지를 썼다는 깨달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꼭 여기서 나와 있다고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구수한 사투리도 있을 뿐더러 사계장터라는 그 중심의 무역의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화와 그 남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적 모든 것이 잘 우리가 구사해낼 수 있는 것이 박경리 씨의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경리 작가는 1960년대 말 어느 날 섬진강을 지나다가 악양의 들판을 보곤 토지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시관에서는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소개되었던 토지의 주요 장면들을 한지공예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삶의 기층민들이 아주 질갱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갖고 있는 공간, 이념을 다루고 아니면 이제 어떤 지주와 소작인들의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기생하고 혹은 그것에 어떤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려내기가 팽사리라고 하는 공간이 아마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팽사리를 갖다 가장 주요한 어떤 무대, 주 공간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몇 년 된 집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평사리 문학관을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소설 토지의 무대였던 최참판 댁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곳은 토지 소설이 공간을 우리의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재현시켜 놓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채를 행랑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99칸과 1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랑채에서 1칸, 2칸, 3칸, 4칸, 5에서 쭉 세는 것을 줄행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토지 소설이 공간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우리 문화를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선시대에 살았으며 우리가 어떤 애절방위를 지키고 사는가까지도 다 현장 학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최참판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소설에 묘사된 최참판 댁이 고증을 거쳐 14동의 한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채, 별당, 초당, 행랑 등 각 건물에는 소설 속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데요. 각 건물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묘사됐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설명되어 있어서 소설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으로서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라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절이 방위에서. 그러면 동쪽에는 사람채가 있습니다. 이게 서쪽에는 안채와 별당채가 있는데 하인이 살았던 집은 자체가 들어오면 마당도 낮고 객도 낮고 참판이 살았던 공간은 더 이 벌떼부터도 높게. 예, 그래서 위와 아래의 상하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았고 이 공간들은 뭔가가 살아 숨쉬는 뭔가가 막 꿈틀거리고 우리가 의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집이 바로 최참판택, 현재의 하동의 최참판택의 모습입니다. 최참판이라는 인물이 이 토지라는 소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사리가 80만 평입니다. 그 토지가 다 이 박경리 여기 최참판이 소유지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리산 자락을 헤매면서 사냥을 하고 서울서 최참판 여기 악양으로 자주 나들이를 했고 예, 거기서 이제 같이 먼 친척과 되는 조중고라는 사람이 이제 지치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이어 들어와서 재산을 이제 야금야금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참 죽음도 마지막으로 처참하게 그 초당에서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소설 토지 속 인물들의 일생은 한마디로 평사리 공동체의 삶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평사리를 떠나 살아도 마음은 늘 평사리에 닿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참판 댁의 5대에 걸친 가족사와
평사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곳 평사리에 살아 있습니다. 조용한 풍경 속에서 이야기가 들려올 것만 같은데요. 수많은 이야기와 굴곡들과 그런 것들의 소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정말 저 앞에 펼쳐진 땅을 다 가졌던 최치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지만 여기선 그런 비극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말 따뜻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옥의 어떤 아름다움을 정말 이렇게까지 잘 살려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굉장히 장면이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고 그 이야기 속으로 되게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최참판댁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초가집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채의 한옥과 넓은 마당이 있는 최참판댁과 비교해서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서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작품의 또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 최참판댁 그리고 그 작품의 배경이 됐던 이곳에 와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숨어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아픔이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행복 같은 거 그리고 그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는 미처 몰랐던 정말 아주 소소한 디테일한 이야기들까지 저한테는 뜻깊고 진심으로 즐거운 여행이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하동의 다른 여행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현대문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소설로 손꼽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동은 국내 최대의 야생차 재배지로도 유명합니다. 쌍계사 가는 길에 차십의 추원비를 만났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당나라에서 귀국한 사신이 차 종자를 가지고 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 흥덕왕 3년 당나라의 사신 같던 대련공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기를 명하였다. 이곳 쌍계사 장죽전은 최초 재배지로 천년을 이어와 지금에 이르렀다. 이후 화계에서 생산된 차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조정에 진상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차로 명성을 떨쳐왔다. 우리나라의 차를 제대로 규모가 크게 재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곳이 여기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하동에 왠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여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여유로움 속에서 차 한 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차의 어떤 시작점이고 어떤 마치 차의 조상 같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파른 계곡 기슭 곳곳에 차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화계동 쌍계사 주변은 차 시베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차의 종자가 전해진 이래로 이 지역은 임금님께 차를 바치는 곳으로서의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차 시베지인 하동은 지리산, 섬진강과 바다가 감싸안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안개가 풍부해 녹차가 자라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차 시베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왔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하동차 문화센터라고 하면서요. 어떤 하동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에요. 하동이 이렇게 차가 발전할 수 있고 차 문화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조선시대에 다 신전에 보시면요. 초일선사가 하신 그 글 중에
하동에는 어떤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하동의 차는 굉장히 고급 차로 알려지면서 어떤 임금님께 진상했던 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동차는 맛과 향이 각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기슭 돌밭은 물이 잘 빠지고 다습해 차나무가 자라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비료나 농약을 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3분의 2. 예. 자, 다시. 저 다 부으면 되지. 남기면서 다 부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제 차는 여유예요, 그죠? 예. 여유니까 커피처럼 그냥 빨리 마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색깔도 한번 보고, 그죠? 예. 그리고 향도 한번 맡아보고. 예.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아, 그러면요. 저는 이 느낌 참 좋거든요. 예, 차를 마셨을 때 그 입안에 헹구는 그 맛보다도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깊은 향이 더 좋아요. 예, 남아있는 이 향이. 예, 잔향이. 아, 좋네요. 예. 우리 차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제대로 즐기는 녹차 한 잔.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차를 마시는 것은 신선이 되게 해준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어떤 건지 다소나마 제가 몸으로 체험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신선이 된다고 해서 뭐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되게 행복하고 여유로워진다는 걸 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렇게 정말 차와 이 빼어난 풍경과 함께 한번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예. 시원한 가로수들이 드리워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또 다른 명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마다 특별히 가보고 싶은 데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시장을 꼭 가봅니다. 이 시장에 가면은 진짜 사람 냄새 물씬 나고 생동감 있고, 그래서 약간 주춤해 있고 지쳐있던 마음들이 되게 생기를 받아서 오는 것 같아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화개장터.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사람 사는 냄새를 한꺼번에 느끼면서 다양한 풍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는 하동의 화개장터를 빼놓을 수 없죠. 화개장터는 돛담배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상류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조선시대 때부터 지리산 일대 산간마을과 남해를 이어주는 상업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개장터가 어떤 데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5일장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는데요. 왜 화개장터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냐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섬진강의 물수위가 높았고 또 그 시대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수로였기 때문에 예. 소금배가 들어왔어요. 소금배가? 네, 그래서 여기 산간지방이나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화개장터 안에는 다양한 물품의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색을 차리지 않는 소박하고 서민적인 것들인데요. 질이 좋은 물건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그 시골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런 그 푸근함이 좋은 것 같아요. 화개장터는 이제는 닷새만에 장을 펼치는 5일장이 아니라
1년 내내 장을 펼치는 상설시장이 되었는데요. 장터 곳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개장터만의 특색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다. 예, 구경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다 약재인가요? 어떤 거 파시나요? 주로 겨우살이하고 둥글레, 헛개, 가시오가피.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헛개가 술 드시는 분들 간 해독에 좋고 예. 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아유, 막 마시자마자 뭐가 확 올라오네요. 예. 다양한 약초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쾌한 소리를 쫓아간 곳은 바로 대장간입니다. 쉴 새 없이 연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데요.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무조건 뚫은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담금질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라. 예, 그렇죠. 그 담그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 그러면 할아버님 이거 계속 하시는데 이걸 받아서 할 누군가 또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배울 사람이. 배울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데 정겹고 이게 이것이 저 성명대로 예. 수십 가지라. 철이라면 철인 줄 알아도 예. 아니다. 근데 여기 이가도 있고 바깥도 있고 이가도 있고. 여기 지금 화로 뜨겁고 이 매캐한 연기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나이 나가면서 나 40년생이라 나 74살인데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안 돼서 한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예. 힘들어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람의 손맛에서 전해지는 특별함까지 담기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을 지나다 보니 여러 조형물들이 만들어진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김동리 작가의 소설 영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영마라고 하는 소설은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짜임새가 아주 탄탄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역마살이라고 하는 어떤 문명을 주인공을 통해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운명적 고리, 그것을 어떤 화계라고 하는 화계장터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잘 횡상했다는 게 기존의 평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장터에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어떤 한 같은 게 거기서 느껴졌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역마라고 하는 어떤 그 비극적 작품이 탄생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보통의 소설은 문제적 인물이 그 공간에 담겨서 서사를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은 역마는 그 공간에 필요한 사람을 끌어당겨서 소설을 전개해 나간 것처럼 읽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화계장터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장터하면 떠올리게 되는 특유의 시끌벅적한 느낌이 아니라 차분하고도 경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지역 특유의 분위기와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잘 어우러져 화계장터만의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 자체가 관광지로 급하게 개발된 게 아니고 뭔가 지역을 잘 보존하면서 정서를 살리면서 개발된 것처럼 화계장터 또한 옛것을 정말 멋있게 잘 살리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정말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이곳을 물건을 사러 오는 장터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야기가 있고 문학이 있는 정말 여행지로서 찾을 때 정말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개장터에서 맑은 화개천 물길을 따라 4km쯤 거슬러 올라가면 쌍계사에 이르게 됩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데요. 경남 하동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을 꼽는데 바로 이곳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시사철 모두 다른 풍경을 자랑하는 쌍계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석탑들이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쌍계사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경치도 너무 좋고 지금 이 앞에 펼쳐진 석탑들 그리고 이 절의 풍경들,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면서도 동시에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고 설레이네요. 저하고 같이 하동의 쌍계사 이야기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지어진 절로 고색창연한 자태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국보 1점과 보물 6점을 보유했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감실 안에 봉안한 불상같이 보이게 한 특이한 형태의 마의 불상이 눈길을 끕니다. 쌍계사 8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절이라는 곳은 어떤 종교를 떠나서 오면 편안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의 안식이 되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서니까 마음도 편해지고요. 예. 좀 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쌍계사 곳곳에 있는 수행 공간들이 눈에 띕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동종 가운데 규모가 크다는 종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너무 좋은데 쌍계사 어떤 절이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곳 절은 삼법 대비 두 화상께서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시고 이곳 처음 722년경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722년경 오셔서 그 금당 쪽에 육조 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시고 수행하시고 도량을 여신 이후로 100여 년경 후에 그 진감 해소선사께서 지리산의 좋은 수행처를 찾던 중 그 삼법 대비 화상이 금당을 개창한 곳을 아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옥천사였던 이름을 쌍계사로 고치시고 쌍계사의 역사를 시작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고즈넉한 산사. 마당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이 전해집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보물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선생님, 이게 되게 범상치가 않은데 이거는 이 탑은 뭔가요? 예, 이것이 이제 국보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비입니다. 당시 왕께서 최치원 선생에게 비문을 쓰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한 비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최치원 선생이 네 곳에 비문을 아주 좋은 것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상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장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빼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귀중한 국보가 되겠습니다. 야, 1200년의 가진 이야기들이 이 안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네요. 그 이전에 진감 해소선사의 행적, 그 당시 불교 모습들, 그리고 쌍계사의 어떤 역사들, 신라시대 탑 모습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치원이 기록한 진감국사 대공탁비엔 서기 830년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진감국사가 제자들에게 우리나라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걷고 또 걸으니 드디어 대웅전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인 단층 지붕 건물로 3단으로 쌓은 자연석 축대 위에
단정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감선사가 그 절을 중창하고 이후에 여러 번 그 중창을 거치다가 1640년경에 그 벼감 각성 그 선사께서 이것을 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중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그 모셔져 있는 불상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참 아주 그 조선시대 제대로 된 건축을 보는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뭐 굉장히 크지 않은데도 위용 같은 게 느껴져요. 건물에서 저 기둥 같은 것들 직선적으로 표현해 놓고 닷집, 내부의 닷집이나 또 이런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저런 장식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그 높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5년 전에 대대로 보수한 대웅전. 보물 50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정말 중심에 자리한 쌍계사를 제가 오늘 돌아봤는데, 화개장터에서는 정말 생동감 넘치고 사는 재미를 아시는 상인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그런 시끌벅적한 재미가 또 있었다면, 여기 쌍계산의 입구부터 이 절을 지을 때 대비가 호랑이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을 찾아내서 절을 지었다는 설화처럼 뭔가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있었고, 저도 들어오는데 몸과 마음이 입구부터 되게 차분해지고 몸가짐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엔 하동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의 수도라 불리는 고장 하동. 이곳에 오면 누구나 시인이고 문학가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은 여행이었는데요. 우리의 역사에 남은 문학가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쫓아 이 지역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 무엇보다도 우리만이 가진 고유한 정서와 멋을 돌아볼 수 있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동을 여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 저는 이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뻥 뚫린 들판을 걷다가도 발길이 머무는 곳에 닿으면 또 마치 그 한편의 풍경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느꼈는데요. 요즘은 느리게 살아가기, 뭐 느림의 미학 같은 성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훌륭한 문학들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런 문학가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하동만의 그런 여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동에서 배운 여유를 가지고 저는 다시 여유롭게 일상으로 다시 배우러 돌아가려고 합니다.